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최근엔 종교사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따로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사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저도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이지만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일종의 사회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회의 관점에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좀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학은 어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면 종교사회학은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떤 데이터라든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회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종교사역의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교회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마을 공동체로서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개의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공동체라는 얘기는 그 사회학에서 아주 오랜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회학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 생태계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많이 썼던 개념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오늘날 시민사회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또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 사회는 왜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고령화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고령화 사회하고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의 전체 비율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달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가 되어 간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14%가 되면 고령 사회,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에 거의 우리나라가 14%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14%를 도달을 하게 돼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고령 사회는 사실은 18년도쯤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상보다도 1년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대 수명도 높아지게 되고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프랑스를 비롯해서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고령 사회가 되는 그 과정들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들이 거의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초고령 사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202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면 단 26년 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된 것보다도 더 빨리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 속도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나름 대비도 잘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서 노인들이 감당했던 역할들, 특히 이제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 굉장히 박탈감이 심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와 함께 우리 사회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가족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 비정상 이런 표현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이 정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가치 판단하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상 가족 이런 표현보다는 정형화된 가구 또는 비정형화된 가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오래전부터 가족하면 4인 가족을 많이 생각했죠. 우리 4인용 식탁 그런 영화 제목도 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뭐 김장 준비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비 얼마, 무슨 차례상 준비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4인 가족의 정형화된 형태는 이제 많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조선 가족이라든지 이혼이 많으니까 이제 재혼 가족도 많아지고 있고요. 다문화 가족도 존재하고요. 특히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인 가족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4인 가족이 대표 가구였습니다만 이미 3인 가구, 2인 가구로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가족에서 가구원 수가 차지하는 그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인 가구가 아니라 3명도 채 되지 않는 2명 남짓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숫자도 역시 계속해서 줄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홀로족들이 많아서 혼밥족이란 말 쓰기 시작한 게 벌써 오래됐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독거노인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 강의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아니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의 듣는 목사님들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 많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뉴스에 보게 되면 도시락, 요즘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도시락 많이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점 도시락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판매고가 높아졌던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육첩반상 도시락이 있다고 하고요. 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는 이제 도시락으로 이제 끼니를 계속 이렇게 해결하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 뭐 일주일 내내 도시락을 먹는 그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뭐 맛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아마 조미료도 좀 쓰고 할 테니까 며칠 지나면 좀 물리기도 하고 뭐 영양상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현실을 이루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혼자 하는 이제 혼밥 레벨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보시면 편의점에서 이제 사 먹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식 아시죠? 학생 식당 아니면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거 조금 불편할 텐데요. 그다음에 분식집이나 패스트푸드에서 혼자 먹는 거 3단계고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다음에 고깃집, 횟집에서 혼자 먹는 거 만만치 않죠. 5단계고요. 예, 술집, 뭐 우리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제 혼술족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요즘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름 자체가 이제 가족 식당, 가족 단위로 가는 식당인데 혼자 가서 먹으면 굉장히 뻘쭘하고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올 정도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혼밥에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고요, 혼산, 혼자 산에 가고 이런 나홀로족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생활하니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 존재인 것인데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한 가지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아까 독거노인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이 혼자 외롭게 사시다가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독사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대개 이제 무연고 사망자 수 통계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TV 뉴스에서 한번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고독사라고 하면 되게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통계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고독사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60대, 70대 노인들이 아니라 50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딱 50대 중반인데요. 고독사로 치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고독사 비율과 40대 비율이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30대에도 고독사가 있는데 70대보다 조금 적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서 혼자 살면서 아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20, 30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살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뒤에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 2019년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우리나라 사망 원인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 4위였다가 조금 이제 낮아져서 5위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뭐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다음에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나이 들면 성인병 염려해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염려하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도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통계를 좀 더 보시게 되면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해서 삶의 질이 어떤지 물어보는 통계인데 2016년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1996년 요 기준으로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때 바로 OECD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IMF가 터졌죠.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뭐 거의 다 회복이 됐죠. 네, 우리나라 다시 뭐 무역 규모로 세계 뭐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뭐 GDP도 당시 이제 2만 불 진입을 하려다가 이제 떨어진 다음에 지금 뭐 3만 불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4만 불대까지 기대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에서는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의 측면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를 이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삶의 질 지수에서 하위권에 해당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주거 관련 하위권이고요. 특히 사회 관계망의 질이 38개 국가들 중에 최하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75%, 6%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차지해서 공동체의 지수가 우리가 최하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자살률 통계인데요. 몇 년 전 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보시면 딱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이제 10위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는 대로 이제 OECD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가 되고 있습니다. 뭐 IMF 이후에 이제 급증하면서 일본이 1위였습니다만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가 되었는데요.
재작년인가요? 네, 한번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1위가 잠깐 된 적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원래 그 OECD 가입 국가 아니었는데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다시 우리나라가 작년에 1위를 탈환했다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이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보게 되시면 이제 우리 지금 2020년이 작년에 지났습니다만 이 사망 통계는 이제 가을이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는 이제 올해 9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2019년 통계를 보시면 하루 전체 1년 동안 자살자 수가 14,000명에 가까이 이르고 있고요. 이것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8명이면 요즘 뭐 웬만한 초중고 학교의 한 클래스도 38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날마다 이 학급 하나씩이 자살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38을 또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불과 한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강의 시작한 지 한 20분 되어 갑니다만 한 20분 더 지나면 또 자살로 한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살을 기도해서 모두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살 기도자가 많이 있는데 자살 기도자는 보통 자살 사망자 수의 10배, 20배는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거의 한 2분의 1명꼴로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아래 통계를 좀 더 보시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데요. 거의 27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사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을 때 자살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만 사실 이 어려운 분들이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간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좀 뭐 긴급 자금이나 이런 것들 도움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분들이 정보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디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나는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런 상황이 이제 아시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1년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죠. 근데 이러한 인류를 위협하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이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벌써 한 10년 됐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것도 큰 위협이 됐었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지면서 또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 표지는 지금 그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진 체르노빌이란 드라마인데 당시 상황을 거의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난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소련 정부가 뭐 우왕좌왕하면서 잘 대처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봤던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적 재난은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강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백화점이 붕괴하기도 하고요. 또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탔던 유람선이 또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된 책입니다만 오늘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하는 그 핵심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이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근대화를 이뤄왔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뭐 우리가 돌진적 근대화 이런 말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뤄놓은 이 결과들이 인류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위험 요소는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더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대로 그만큼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뭐 백신도 맞고 있고 합니다만 좀 가능하면 뭐 올해 안에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예. 올해 안에는 이제 마스크 쓰기를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은 좀 달라지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류 사회는 완전히 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냐? 사실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위기나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항상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널리 알려진 대로 이 뉴 노멀이란 말은 물론 의미는 이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뭐 새로운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 2008년인가요? 그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큰 경제 위기 상황이 앞으로 경제 공황에 준하는 큰 위기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경제 침체기 저성장 시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에 뉴 노멀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다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류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파도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니고 아프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또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접촉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언택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언택트는 사실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영어는 아니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트렌드를 얘기하는 그 교수님이 언택트란 말을 사실 이것도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중요한 핵심어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쓰고 있는 말이죠. 뭐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택트 방식의 뭐 거래라든지 관계 또 업무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뭐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교계에서도 뭐 이슈를 가지고 뭐 저도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급속하게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사회의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상황들을 코로나가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 주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그냥 컴퓨터로 요즘엔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를 대신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을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무인 점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있죠.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밖에서 이제 신용카드로 본인 신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골라가지고 셀프 계산을 하는 거죠. 요즘 뭐 큰 마트에도 셀프 계산대 있죠.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나오면 문은 자동으로 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일자리 감소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돼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그 기독교 그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미 무인 카페를 다 기술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와 이제 그 우울증을 얘기하는 블루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무기력증, 뭐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통계 조사를 해본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과반수의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 조사할 때마다 이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목사님들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도들이 가득 찬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는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들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절망감 또는 낙심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을 주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작년 말에 기독 청년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27%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반 청년도 뭐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높을 수도 있고요. 기독 청년 중에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봤는데 약간의 의외로 맨 위에 가족 관계는 오히려 좀 좋아졌다는 대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좀 다행스럽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가족 관계는 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밖에 불안감이나 우울감, 또 분노, 짜증, 스트레스, 또 고립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청년들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 30대 여성들이 또 자살 기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한 그 카드 뉴스를 캡처한 것입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2020년 트렌드로 외로움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은 2019년도에 나온 거죠. 아직 코로나 이전인데도 지금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 중심의 나홀로족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호소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미 2019년도에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도해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담배 15갭이 흡연만큼이나 좋지 않다. 우리 담배를 피지 않아서 얼마나 나쁜지 모르겠지만 15갭이면 이게 뭐 한갑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외로움이 해롭다는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동호회도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저녁에 같이 밥 먹을 사람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파티하듯이 동창회하듯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혼자 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지만 또는 이제 뭐 그것이 편리해서 선택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혼자인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는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 뭐 굉장히 관계가 좋고 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지냈다 이런 얘기들을 뭐 입버릇처럼 했습니다만 요즘에 뭐 그런 모습 보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과거의 이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자연적으로 형성된 촌락 공동체를 지금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어떤 아주 타이트한 그런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그런 공동체를 요즘에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엔 느슨한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얽매이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뭐 그 아이들 그 등교가 제한되면서 아이들 돌봐주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밥퍼 사역을 비롯해서 노숙자를 돕는 그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활동 자체가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런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또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어떤 사업의 의미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경제 발전이나 개발이나 요즘 뭐 부동산 투기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삶의 기반을 공유하는 그런 지역사회 공동의식에 따라서 지역을 공동체화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 빌딩 이런 말을 씁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S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목이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어떤 그 마을이 서원 마을이었나요?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어딘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뭐 수원이 이렇게 서울은 아니고 서울 외곽의 어떤 도시였는데 두 동네를 비교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차로 뭐 한 1, 2분이면 가는 뭐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마을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파트 단지고요. 하나는 일반 주택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각각의 마을에 가서 이 취재팀이 동네 주민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물론 이제 취재팀인 걸 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내기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여기 대부분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겠지만 이 다큐멘터리 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쭈뼛쭈뼛 경계하면서 대답도 잘 안 하고 슬금슬금 피해가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1, 2분이면 가는 옆 동네 가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에 가서 똑같이 해본 겁니다. 걸어 나오는 주민에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30분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좀 더 인감이 넘치는 그런 마을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죠. 네, 아주 인기 있었던 이 드라마 기억나시죠? 네,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죠? 쌍문동이었나요? 당시 배경이. 네, 서울이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가깝게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골목에 나와서 판말하고 머리를 말고는 같이 수다를 떠는 아줌마들. 거기서 애들은 뭐 딱지 치고 뭐 구슬치기 하고 이렇게 노는 거죠. 네.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1회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우리 이제 큰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하면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냉장고에 쟁여놓고 뭐 나중에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윗집 아랫집 이렇게 나눠주고 맛있는 거 있으니까 나눠 먹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마다 남은 음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애들을 시켰더니 애들이 이제 동네 골목길 한 중간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게 상당히 우습기도 하고 또 정겹기도 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좀 옛날 뭐 30년 전 거의 4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좀 정겨운 인간미 넘치는 살만한 마을을 지금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 마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로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면 혈연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가족이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뭐 아동 학대, 뭐 정인의 사건 참 끔찍한 일인데요. 보면서 이제 많이 반성도 하게 됩니다만 피로 맺힌 이 가족만이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맺어야만 가족인가? 그렇지 않고 가까이 사는 이웃 사촌끼리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뭐 우리나라 속담은 아닙니다만 외국에 아기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속담이 있어서 많이 인용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아기 태어나면 윗집 아랫집 다 관심 가져주고 뭐 젖동량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젖이 안 나오면 얻어서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게 우리네 마을이었던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제가 뭐 시간상 저출산 얘기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아기 낳기를 기피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이 안 되죠. 0.86인가 뭐 그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육아를 힘들어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좀 어려우면 급할 때 아이를 좀 맡길 수도 있고요. 젖을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런 공동체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들 수는 없을까? 또 마을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육과 학습이 일어나는 마을 학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무신론자이면서도 종교가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데도 정작 종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은 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앙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곧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스스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또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코로나와 같은 큰 사회적인 재난이나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종교를 더 의지하게 되고 종교를 찾아서 종교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실망하게 되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참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 또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전에도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거센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가 또 큰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미 기존에는 뭐 이머징 처치라든지 미셔널 처치라든지 다양한 교회론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또 교회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논의가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 시대에 뉴 노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야 되지 않는가. 뭐 뉴 노멀 교회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는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새로운 가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결국 어떤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신앙의 본질은 이겁니다. 교회 본질은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뭐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동의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이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지금 보이시죠? 네, 그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 예배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배 사진을 우리가 한 20년 전에 봤다면 이걸 예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공연장 콘서트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죄송합니다. 강의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 청소년 때 아마 중학교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 문학의 밤이라고 다 기억하시죠? 그런 거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중학생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샤론의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치면 이제 문학의 밤인데 행사하는 거 이제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기타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름 뭐 잘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 중창 팀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을까요? 무지무지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왜 혼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연주하던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상심하면서 물론 처음엔 좀 이렇게 저항을 했죠. 좀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뭐 포기하고 못했는데요. 요즘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악기도 많이 변해왔죠, 그죠? 지금 교회마다 다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피아노가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항이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교회 음악으로 쓰기엔 너무나 소리가 가볍고 경망스러워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피아노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다 피아노가 있죠. 아마 지금도 어떤 목사님 개척한다고 하시면 아마 피아노 헌금부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전자올겐이 들어올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 악기가 들어와 있고요. 드럼 세트가 목사님 강대상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많이 놀라고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도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문화가 바뀌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뀌는 세상에 따라가야 된다, 뭐 시대에 영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본질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좀 중립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찬니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래 철차니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철차니티는 사전에 없는 신조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제도권 교회란 그 연구를 하고 있어서 책에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만 크리스찬니티는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에서 온 말이고요. 크리스찬은 또 크라이스트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결국 이제 크리스찬니티가 되는 것인데요. 철차니티는 뭘까요? 철치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철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형식화된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의 어떤 겉모양만 따르는 그런 신앙.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뭐 교회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칫 교회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당에 오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교회당을 너무 신성시한 것은 아닌가? 혹시 교회당을 섬긴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 건물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건물이었죠.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된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한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성경의 처음 교회가 다락방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가정교회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여성은 여성의 공간인 안방에서 여성 선교사님들과 모임을 갖고 남자들은 또 남자 선교사님과 함께 사랑방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 건물이 생기면서 한 공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회 건물이 생기고요. 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큰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건물들을 다 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제 신학적인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교회당 중심 또는 형식화된 신앙은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교회주의, 지나친 교회당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좀 극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 다 뭐 그냥 문장만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읽어보면 건물 중심의 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성장주의, 성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지나친 성장주의에서 공동체의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균형이 필요하겠죠. 지나친 목회자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이것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죠. 상명하달, 상명하복, 관료제식 리더십에서 아래서부터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리더십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셔널 처치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사례를 찾아보고 싶어서 동료 교수님들하고 같이 미국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애틀을 갔었는데요. 시애틀을 간 이유는 뭐 유명 대형 교회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시애틀이라고 하는 지역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또 굉장히 실험 정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지금은 크게 자리 잡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또 DHL인가요? 이런 다양한 새로운 그 기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도되고 발전된 곳이 시애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교회도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선교적 교회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애틀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이 커뮤니티 디너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공동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미셔널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 요일마다 그러니까 요일이 7개가 있으니까 7개 장소를 정해가지고 요일마다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커뮤니티 디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회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요일에는 여기서 모이는구나 이제 확인을 하고 저희도 이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봉사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뭐 한 30명 정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 공간이었어요. 보통 그냥 작은 교회 예배당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원탁 테이블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고요. 여기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30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무슨 대단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아주 단출한 간단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한 30여 명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우리나라 아까 나홀로족 얘기했습니다만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1인 가구의 사람들, 독신자들이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처음에 이제 배식할 때는 봉사자들 이렇게 나눠주지만 배식이 끝나면 다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누가 봉사자인지 누가 1인 가구인지 누가 저소득층 노숙자인지 노숙자는 조금 이렇게 허름해 보이긴 합니다만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분이 그 백인 목사님인데요. 아마 오순절 교단 쪽에 속한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죠.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옆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면서 왜 왔냐, 뭐 연구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떠듬떠듬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께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철차니티라는 단어였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옆에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이제 실천신학 교수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도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철치에 뭐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철치아니티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 하면 미국의 교회가 굉장히 형식주의로 흐르고 교회당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주일날도 이런 식으로 지금 모임을 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도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여기가 내 교회고 이 사람들이 내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네, 이것도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엄격한 신학자가 오면 아,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뭐 말씀과 성례전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또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죠. 실제로 여기서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목사님이 보수교단에 속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잠깐 나가서 5분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더니 시끄럽다고 내려오라고 여기 누가 당신 설교 들으러 왔냐고 밥 먹으러 온 거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뭐 이래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밥 먹는 동안 이제 CCM 이렇게 좀 들려주니까 뭐 음악 소리는 그냥 들어줄만 하니까 별 경계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당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한번 해봐라 우리가 들어줄게. 해서 지금 5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뭐 5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뒤에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도 관계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밥퍼 사역이라든지 뭐 노숙자를 위한 이런 그 음식 나눠주기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처럼 그런 좀 허물 없는 격이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조금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100명, 200명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배식을 하다 보니까 뭐 관계니 뭐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가 물론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또 이분들의 어떤 영혼이 바로 서고 또 다양한 정신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게 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본질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고 좀 쉬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쉴까요? 네, 한 10분 쉬고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